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증시각도기 곽상준입니다. 이 강의를 들으신 분들은 성공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신 거예요. 여러분이 투자하신 시간과 가치가 여러분에게 실질적인 노후를 보장하는 수단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거 우리끼리 비밀입니다. 이거 딴 데 가서 말씀하지 마세요. 이런 강의하는 사람 거의 아마 제 생각에는 없을 것 같아요. 이건 실전을 해본 사람만 아는 얘기예요. 메타버스라는 게 도대체 뭔지 NFT 얘기도 조금은 할 것 같고요. 암호화폐 얘기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세 가지를 동시에 한번 얘기를 조금 해보고 메타버스 중심으로. 투자적인 관점에서는 단기적으로 일단 볼 게 있고 장기적으로 볼 게 있는데, 그럼 딱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바로 넘어가 보면 단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자, 제가 게임회사 CEO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근데 요즘에 주가를 보니까 위메이드가 미쳤어. 위메이드가 한 두세 달 사이에 한 주가가 7배, 8배 그렇죠. 올랐거든요. 뭐 조금 틀릴 수는 있는데 그 정도 올랐으면은 게임회사 CEO 입장에서 어떤 압박을 받냐면 우리도 NFT 관련된 거 뭐 해야 되는 거 아니야라는 압박을 안 받을 수가 없어요. 이미 게임 비리 발표했어요. 네네. 이게 되게 재밌는 게 있잖아요. 그 위메이드가 먼저 이거를 터트린 이후에 지금 거의 1, 2주에 하나씩 큰 게임 회사들이 하나씩 발표를 하고 있고요. 저는 사실 이걸 보면서 어떤 생각이 좀 들었냐면, 예전에 게임 회사들의 밸류가 어떻게 한번 전체적으로 점프를 한 적이 있었냐면, PC로만 게임 회사들이 PC에서만 게임을 팔아먹다가 조금 너무 좀 저렴한 표현이니까 어쨌든 팔아먹다가 모바일 게임을 출시하면서 여기 새로운 금강이 하나 열린 거다. 밸류 증가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매출에 좀 더 증가? 뚜껑이 열린 거니까. 그렇죠. 우리가 국내 내수용하다가 수출하면 밸류에이션을 더 주니까. 중국 판매 시작하면 밸류에이션이 중국 밸류로 넘어가거든요. 한국 밸류는 12배면 저기는 뭐 50배야? 그럼 50배로 넘어가 버려요. 그럼 오리온이 그래서 비싼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똑같은 개념. 그러니까 원래 PC에서만 매출이 나오고 있었는데 이제 모바일에서 매출을 내면서 게임 회사들이 대부분 밸류가 많이 올라갔고 지금 여기서 NFT 관련된 그렇지. 게임으로 넘어가고 우리는 있어요. 가상 세계에서의 거래가 거래를 통해서 새로운 수익원을 만들 수 있다. 네. 아, 정부가 깨달을 때까지 공간이 있네. 네. 정부가 이걸 깨닫고 나면 아마 정부는 모를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인지. 일단 NFT까지는 좀 손을 많이 안 대고는 있는데, 다만 그 블록체인에 대한 어떤 그 정부의 생각이 지금 약간 이제 부처별로 좀 많이 달라서 어떤 부처는 되게 지원해 주려고 하고 어떤 부처는 너희 사행성 아니야 약간 이렇게 보기도 하고, 사실 NFT 게임에 대해서도 뭐 제2의 바다 이야기냐 뭐 이런 얘기들도 많이 나오는 게 사실이긴 하죠. 네, 그래서 이게 또 정부 규제에 어떻게 부딪힐지는 이제 약간 정치적으로 가고, 특히나 그러니까 한국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국가는 지금은 약간은 그냥 방관을 할 수도 있는데, 한국이 조금 독특해서 이제 저도 이제 주변에 이제 블록체인을 하는 사람들도 많고 하다 보니까 이제 직간접적으로 이제 듣는 얘기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한국 정부는 저는 조금은 너무 NFT 많이 보이고 막 이런다라고 하면은 조금 강하게 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투자적인 그냥 관점에서 이야기를 하면은 두 가지가 일단은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뭐냐면, 지금 모멘텀을 받고 있는 NFT 관련된 거를 발표해서 모멘텀을 받고 있는 뭔가 주식을 좀 건드리실 수도 있는데, 저는 사실은 거꾸로 그거보다 앞으로 NFT 관련된 걸 발표할 가능성이 높은 회사들을 오히려 주목해 보시면 어떨까? 거꾸로. 그러니까 내가 CEO 관점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돼요. 누가 NFT 관련된 걸 발표하고 그걸 그 비즈니스를 잘 할 수 있을까? 라는 관점에서 국내 게임 회사들, 뭐 해외도 마찬가지긴 하겠지만, 그런 게임 회사들에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갖고, 저는 단기적으로는 일단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게임 회사가 전 들으면 생각이 드는 게, 게임 회사가 이걸 단기적인 이익과 연결시키면 판세를 일정 수준까지만 키우다 끝날 것 같고, 판세를 많이 키우려면 유니버스하게 키우면 와, 완전 새로운 세상이 열리겠네요. 그러니까 이거를 게임 내에서부터 시작해서 유통이 되다가 외부 세계로 한번 나가게 되면, 나가게 되는 걸 열어줘서 내 이 조금 포기하고 그래 넓게 되자. 지금 위믹스가 커진 것도 사실 그런 약간 그 개념이 있는데,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전 세계하고 도킹이 되는 거네. 뭐 가상 자산들, 그러니까 디지털 자산들은 사실은 국적이라는 게 사실상 존재하지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사실은 뭐 카카오 같은 경우도 뭐 어쨌든 제가 카카오에 이제
지인들이 많다 보니까 네. 카카오가 지금 이제 국내에서는 그런 눈치를 많이 볼 것 같아요. 네, 네, 네. 근데 지금 집중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카카오 자회사가 블록체인 자회사가 있거든요. 크러스트라고. 네네. 크러스트에 카카오 오비들을 계속 모으고 있어요. 오비들 카카오에서 예전에 이제 일하셨던 2012년 막 저 있을 때 되게 옛날에 일했던 김범수 회장님의 옛날 함께 잘했던 예, 그 친구들을 다시 그분들을 다시 모아서 지금 크러스트라는 회사에 하고 있고 거기서 지금 관련된 것들을 다 지금 계속 연구와 서비스와 혹은 뭐 CVC처럼 어쨌든 투자도 하고 막 그런 것들을 지금 동시에 이제 카카오 딴에서는 또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긴 하거든요. 좀 힘줘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 맨파워만 봤을 때는 그러니까 제가 그래도 카카오에 이제 어떤 사람들이 누가 그래도 힘이 있었거나 이제 유명한지는 아니까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야, 이거 아나키스트 예술가와 아나키스트 공연자와 아나키스트 하여튼 뭐 이런 연예인이나 이런 사람들이 붙으면 판이 커지네요. 많이 커지죠. 그래서 NFT는 특히나 결국에는 뭐 이따가 뭐 지금 바로 말하면 NFT 관련된 비즈니스를 많이 한다고 하면 결국에 팬이 있는 사람들이 너무 유리해요. IP를 갖고 있고 브랜드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추가적인 수익을 더 많이 낼 수 있는 방식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들이 들어와 판세가 커지고 그 팬덤들이 들어오면서 같이 네. 세상을 만드는 유니버스를 형성시켜 주는 거니까. 그래서 지금 프리미어 리그도 뭐 NFT 관련된 거 뭐 한다고 하는데 예를 들면 제가 바로 예를 들면 손흥민이 작년에 뭐 되게 큰 상을 하나 받았거든요. 푸스카스 상이라는 걸 받았는데 예를 들면 그 동영상을 파는 거야. 그 동영상을 팔 수 있거든요. 네. 근데 저는 아주 비싸지 않으면 사고 싶을 것 같아. 그러니까 그 동영상을 그러니까 물론 유튜브에서 누구나 볼 수 있는데 네네. 그 동영상의 정말 소유가 뭐 김단태다. 이러면은 팬으로서 되게 나중에 팔 수 있으니까. 또 팔 수도 있잖아. 손흥민이잖아요. 나중에 팔 수 있으니까 사는 거지. 네, 그런 것도 있죠. 네, 유통이 되는 거면 네. 미래 이익이 보장이 되는 거니까 어떻게 네. 보면. 네. 그래서 스포츠, 뭐 예술가 뭐 그림 그리는 사람도 있지만 음악하는 사람들도 다 이 관련된 NFT 지금 네. 좀 시장이 좀 많이 움직이고 있고 뭐 그런 관점에서 보시면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그래서 NBA도 지금 NBA 동영상 관련된 거 네. NFT로 만들어서 네. 팔고 있고 그 다음에 그 엔데버라고 UFC 회사들이 있는데 UFC도 또 뭐 거기서 걔네들끼리 네. 뭐 싸우는 장면이라든가 아니면 뭐 트레이딩 카드 같은 거 트레이딩 카드 같은 게 원래 미국에서 되게 컸던 되게 큰 사업 중에 하나거든요. 야구 카드, 그 선수 이름 있고 네네네. 뭐 그런 거예요. 선수 이름 있고 뭐 우리는 옛날 딱지 같은 거. 뭐 딱지인데 이제 뭐 몇 년도에 누구 뭐 네. 그런 게 있어요. 네. 또 그거를 또 사고 팔고 원래 썼는데 그거를 또 NFT화 시키겠다. 네. 뭐 그런 움직임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제가 뭐 약간 두서없이 말씀드렸는데 투자적인 관점에서 지금 제가 방금은 단기적인 관점을 좀 말씀드렸고 네. 장기적으로 보면은 사실 레이어가 되게 많아요. 그러네요. 저는 이제 완전 제일 하이 레벨부터 가볼게요. 완전 어플리케이션 단으로 가면 네. 저는 솔직히 여기가 투자하기가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어플리케이션 단이라는 게 뭐 로블록스라든가 네네. 아니면 네이버 제페토 아니면 뭐 그게 아직은 나오지 않았지만 뭐 메타, 페이스북이 뭔가 하겠다는 그 무언가 네. 일 텐데 이게 어플리케이션 단으로 가잖아요. 승자가 계속 바뀌어. 예전에는 그게 세컨 라이프였을 수도 있는 거예요. 뭐 이게 20년 전에 나온 그 네. 가상현실 놀이이긴 한데 네. 세컨 라이프일 수도 있고 그게 리니지일 수도 있고 그게 뭐 로블록스일 수도 있고 그게 포트나이트일 수도 있고 뭔지를 모르겠는 거야. 그렇지. 현실 세계, 물리 세계보다도 사람들의 선호가 훨씬 더 쉽게 변할 거니까. 너무 쉽게 변해요. 쉽게 변하니까 트렌드가 너무 계속해서 바뀌어서 트렌드라고 표현하기는 그렇고 패션이 계속해서 바뀌니까 유행하는 게 너무 빨리 바뀌어. 그러면 그렇지. 그래서 제가 항상 그 페이스북이 걱정되는 거예요. 이게 패션 아닌가? 우리가 한번 당했잖아. 그럴 수 있죠. 알러브스크에서 한번 당했기 맞아요. 때문에 약간 패션 같기도 한데. 그래서 가장 하이 레벨은 투자하기가 네. 약간 걱정이 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존재해요. 난이도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저는 난이도가 쉽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고 어렵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는데 네. 저는 좀 어플리케이션 따는 사람들의 마음이 워낙 갈대기 때문에 어렵다. 네. 특히 디지털 세대들은 이거를 어플리케이션을 바꾸는 거는 너무 쉽게 너무 생각해요. 쉽지. 너무 쉽지.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인프라로 오히려 가야 된다. 소프트웨어의 아직 인프라들이 인프라는 있거든요. 갈 길이 많잖아요. 네, 인프라들이 좀 있는데 그리고 좀 독과점인 거. 독과점인 게 저는 오히려 되게 매력적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어플리케이션은 독과점일 수도 있는데 이거를 갈아치우는 게 생각보다 쉽거든요. 그렇지. 근데 갈아치우기 좀 어려운 게 뭘까? 네. 해자가 좀 있는 게 뭘까를 좀 생각을 해보면 일단은
그래픽 관련된 인프라로 내려가 보면 소프트웨어에서 뭐가 있냐면 그 유니티 아마 아실 거예요. 잘 몰라요. 네, 유니티라는 게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양대 산맥이 있어요. 그러니까 유니티라는 게 있고 일단은 이제 언리얼이라는 게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요. 각각이 그냥 뭔지 간단히 설명을 엔진 말씀. 네, 게임 엔진을 말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3D와 관련된 뭔가를 만들려면 이 회사를 통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얘네들이 기본적으로 기본 패키지로 너무 주는 기능들이 너무 좋고 많거든. 그리고 공통적으로 다 필요한 거예요. 예를 들면 3D 공간에서 뭔가 이동을 만들려면 물리 엔진이라고 하는데 물리적인 중력을 구현할 수 있어야 돼요. 예를 들면 게임 내에서 중력 같은 걸 막 해야 되는데 그럼 내가 언제 매번 그 중력을 다 매번 코딩할 때마다 매번 계산을 코딩할 때 맨날 똑같은 걸 코딩해야 된단 말이에요. 혹은 빛이 여기에 와서 이 물건을 만나면 어떻게 비춰서 나가야 되는지 이걸 뭐 광원 뭐 이런 거라고 하는데 빛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다 그거를 계산을 하고 앉아 있어야 되는데 이게 수학적으로도 생각보다 되게 더럽고 되게 힘들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다 대신해 주는 것들이 그런 것들이 엔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아주 단순하게 말하면 게임 회사 입장에서 개발하는 거를 원래는 1년 걸리는데 이런 엔진을 쓰면은 6개월 만에 개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게임 회사들은 대부분 이런 엔진들을 선택하는 게 되게 일반적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되게 많은 게임들이 대부분 이 두 회사에서 나왔다고 보시면 돼요. 거대 게임 회사 아닌 중소 게임 회사는 선택의 여지가 없겠네요.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3D 관련된 것들은 그냥 얘네들이 이 두 회사가 짱을 먹고 있고 유니티 같은 경우는 이제 상장을 얼마 전에 해서 유니티 같은 경우는 사실은 최근에 이게 메타버스가 제가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미국에서 최근에 메타버스가 너무 주목을 받고 있어가지고 그 구글 트렌드 검색해 보시면 알 수 있어요. 제가 바로 보여드릴게요. 구글 트렌드를 갖고 왔는데 이게 지난 12개월 동안에 메타버스라는 단어를 전 세계에서 검색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의 양인데 페이스북이 메타버스 얘기한 이후에 구글 트렌드가 너무 올라가가지고 지금 미국도 그 메타버스 관련된 주식들이 다 주목을 받다 보니까 유니티는 최근에 한참 고생했다가 거의 전고점 근처예요. 그래서 뭐 그런 상황인데 단기적으로는 어쨌든 막 재무제표 보면 그렇게 매력적으로 보이지 않는 부분들도 있으나 뭐 어쨌든 유니티는 조금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 그리고 사실 저도 더 좋다고 생각하는 회사는 이거 유니티 주주분들이 별로 안 좋아하려나? 그러니까 이게 독과점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유니티도 있는데 언리얼이라는 회사도 있어요.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에픽게임즈죠. 에픽게임즈라는 회사가 있고 이 회사가 만든 언리얼 엔진, 예를 들면 리니지도 다 이걸로 지금 만들고 있고 수많은 뭐 그 게임들이 다 언리얼 엔진을 통하고 있는데 이 회사가 아직 상장을 안 했어요. 근데 상장을 한다라는 얘기가 계속 있어서 뭐 한 2, 3년 내로는 상장을 할 것 같고 만약에 언리얼 그러니까 에픽게임즈죠. 에픽게임즈가 상장을 하시면 정말 주의 깊게 지켜보실 필요가 있다. 얘네들이 독과점하고 있어요. 단순한 게임 회사가 아니고 엔진을 갖고 있는 회사네. 네, 그래서 결국에는 저는 어쨌든 간에 이 메타버스는 우리 눈을 즐겁게 해줘야 될 텐데 우리 눈을 즐겁게 해주기 위해서는 이 두 회사를 피해갈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런 식으로 따지면 음향은 회사들이 많은가요? 음향은 저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네. 근데 음향이 보통 이 엔진에서 대부분 어느 정도 또 해주기 때문에 어차피 기본적으로 필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붙어 있겠네. 네, 거의 붙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음향보다 아무래도 이 비주얼의 난이도가 훨씬 더 높다 보니까 막 그렇게 주목받고 있는 뭐 음향을 아주 우리가 뭐 독특하게 한다는 건 없고 보통은 엔진에 어느 정도 기능이 제공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트래픽도 엄청나게 늘어나겠네. 데이터 트래픽도. 그렇죠. 그리고 또 소프트웨어 인프라 관련돼서 또 말씀을 드리면 이제 이거는 지금 말씀드린 거는 완전 어플리케이션들을 도와주는 건데 요 한 단계 더 밑으로 내려가면 소프트웨어에서 뭐가 있냐면 결국에 이게 크립토 암호화폐가 가장 밑에 있어요. 이 인프라 중에서.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물건을 증명하려면 원래는 내가 이 물건의 소유주라는 걸 대한민국 정부가 인정해줬지만 NFT 디지털 세상에선 이더리움이 증명을 해주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그러니까 이더리움이 얘를 계속 증명해주고 이 증명을 해주고 왔다 갔다 하는 사이에 마치 대한민국 정부가 대한민국 국민에게 세금을 걷듯이 이더리움이란 네트워크가 이더리움 내에서 뭔가 활동을 하는 사람들한테 세금을 걷어요. 그러니까 이더리움의 어떤 가격적인 측면이 좋을 수밖에 없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더리움의 소유권을 갖고 있다라는 게. 그런 점에서는 이제 이더리움을 주목할 수도 있는데 다만 또 제가 여기서 이더리움에 대한 걱정들을 얘기해 보자면 이더리움은 사실 이더리움의 자리를 빼앗으려는
그런 다른 네트워크들이 너무 많아요. 네. 그게 이제 이더리움의 가장 큰 걱정거리라고 보시면 돼요. 예를 들면 그러니까 뭐 이거를 있어 보이는 말로 레이어 1 프로토콜이라고 하는데 예를 들면 솔라나 같은 게 대표적인데, 그러니까 이더리움이라는 이 다양한 기능들을 할 수 있는 거를 사실 새롭게 만들 수 있잖아요. 그럼 계속 카피해가지고 새롭게 만들 수 있잖아요. 거기다 하나만 더 붙여도 뭐 이렇게 만든다든가 아니면 보통은 이런 식이에요. 이더리움의 코파운더들이나 이더리움의 개발자 중에 한두 명이 나가서 새로운 그렇지. 네트워크를 만드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렇지. 사실 그리고 제가 알기로 이더리움 만든 사람이 원래 비트코인을 처음에 만들었던 그 최초의 몇 명 개발자들이 있는데 이제 뭐 사토시 이제 이후에 네. 그 개발진 중에 한 명이, 그러니까 몇 명이 나와서 만든 게 이더리움이고 뭐 이런 식이거든요. 네네. 사실은 결국에 다. 그래서 이더리움의 가장 큰 걱정은 제가 보기에는 또 다른 프로토콜들, 또 다른 네트워크들이 나와서 마치 대한민국 정부가 있듯이 네네. 예를 들면 싱가포르 정부도 있을 수가 있는 거고 그러네. 미국 정부가 있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네네. 각자가 컨셉을 어쨌든 잡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거기서 내가 투자자로서 구분하기가 쉽냐? 이게 확실히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있고, 그런 점에서는 비트코인이 상대적으로 안전한 면은 있어요. 네. 그 지위에 있어서는. 근데 문제는 이제 그 기능성이 그렇죠. 화폐적 기능성 쪽으로 너무 쏠려 있으니까. 그래서 저는 비트코인을 결국에는 뭐 흔한 내러티브긴 하지만 디지털 골드로 보는 게 맞는 게, 네. 피지컬 세상에 골드가 있듯이 네. 비트코인이 갖고 있는 거 결국에 뭐냐면 어떤 기능성은 아니고 네. 그냥 네임밸류고 브랜드예요. 네네. 그러니까 마치 금이 지금 오늘날 세상에서 갖고 있는 거랑 똑같아요. 네네. 금이 사실 갖고 있는 게 물론 금이 어떤 그 물건에 조금 쓰이긴 하지만 사실 금이 그런 것보다는 그렇지. 그냥 최후의 가치 저장 수단이라는 어떤 사람들의 인식 때문에 사실은 지금 금값은 받쳐지고 있는 거잖아요. 아니, 실제로 그 비트코인 나와서 금값이 안 올라갔다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어요. 최근 2년간은. 네, 최근 2년간 1년 반 정도?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도대체 이게 안 올라가지? 이런 인플레이션 상황에서 네. 그렇게밖에 해석이 안 되더라고요. 네, 그게 그런 자금들이 결국에는 저는 디지털로 많이 흘러가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들어보면서 느끼는 게, 야, 디지털도 민주적 시스템이라는 게 굉장히 불안정한 시스템이구나라는 걸 느껴요. 왜냐면 너무 많은 것들이 쑥쑥쑥 튀어나오고, 그러면 누구도 서로 간에 인정을 다 해준다면 문제가 없지만, 어느 순간에 뭔가 조금이라도 틀리면 새롭게 튀어나오고 이러면서 자기네끼리 그룹핑을 하고 그룹핑을 하면 세계 통용이라는 대전제가 흔들리면서 나중에 뒤죽박죽 될 수도 있겠구나. 지금도 좀 이런 디지털 세상의 특징이긴 한데 되게 불친절하고 되게 계속 바뀌고 너무 빨리빨리 바뀌고 그냥 안 좋게 말하면 좀 아사리판이죠. 아사리판입니다. 그게 한계가 될 수도 있겠네요. 네네네. 근데 이제 그래서 제가 투자적인 관점에서 혹시 보실 거면 비트코인, 이더리움을 일단 주목을 하시면 좋기는 한데, 이더리움은 제가 말씀드린 그런 위험이 기본적으로 좀 갖고 있고, 그런 점에서는 비트코인이 상대적으로 조금 더 좋아 보이긴 하는데, 과연 밸류에이션이 또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조금은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정도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조금만 하면 아니고 많이. 네네. 많이 좀 있는 부분들도 있고요. 또 그런 점에서는 또 약간 사이드긴 한데, 그런 점에서는 저는 또 코인베이스가 차라리 나아 보이기도 해요. 차라리 거래소. 네. 왜냐면 얘들은 계속 그 수익이 만들어지거든요. 그렇죠. 원래 도박꾼들보다 도박 하우스가 돈을 항상 많이 벌죠. 그렇죠. 카지노가 돈을 뭐 많이 곡괭이와 삽 전략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서부 시대에도 이제 곡괭이 팔고 삽 파는 사람이 가장 돈을 많이 벌었던 것처럼, 코인베이스가 저는 그런 점에서는 또 괜찮아 보이는데, 특히나 코인베이스가 최근에 이제 주가가 올타임 하이를 또 찍고 있는데, 뭐 비트코인 가격에 영향도 있겠지만 이번에 코인베이스가 NFT 관련된 거래소를, 지금까지 NFT 거래소가 원래는 다른 그냥 별도 거래소가 있었는데, 코인베이스가 한다고 하는데 대기자가 원래 그 NFT 거래소 1위보다 훨씬 많아요. 코인베이스 NFT 거래소 대기자가. 네네네네. 그러니까 몇백만 명이에요. 이미 이건 믿을 수 있는, 신뢰를 줄 수 있는 공간이니까. 네네. 단체니까. 네, 코인베이스가 훨씬 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일반 리테일들 입장에서는 조금 더 친숙하게 느끼는 것 같고, 그런 부분들이 확실히 그 주가에 좀 반영이 된 것 같고, 코인베이스가 약간 그 독점적까진 아닌데, 이게 약간 코인베이스가 갖고 있는 좋은 그 브랜드가 뭐냐면, 이 워낙 거래소나 이런 데가 사기가 많거든요. 네, 그러니까. 근데 가장 그냥 투명하고 믿을 만한 데가 뭐냐라고 했을 때는, 이제 어쨌든 미국에서는 코인베이스가 좀 그런 그 브랜드로 자리 잡고 있는 것 같고, 그게 어떻게 보면 기존의 전통 NFT 거래소보다 코인베이스가 아직
기능도 제공 안 하고 대기자만 받는데 훨씬 더 많아요. 그래서 그 줄 선 사람이 웨이팅 리스트에 있는 사람이 더 많다는 건 그 신뢰에 대한 게 아직도 걱정이 되니까 아, 그럼 차라리 나는 코인베이스로 하겠다. 그렇지. 약간 요렇게 보는 부분들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아, 근데 기술적으로 보면은 정말 이렇게 디지털 세상이 이제 열리면서 새로운 것들이 하는 거는 맞는데, 제가 이제 현장에 있는 아직 저는 물리 투자의 세계에 있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지금의 상황들과 현실이 적정한가에 대한 의문은 상당히 있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욕망과 탐욕이라는 게 부합이 돼서 양념처럼 첨가제로 들어가서 확 불태워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건데,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효용과의 이격도가 너무 큰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를 적정가라고 얘기할 수 누구도 없다. 이거는. 그러니까 왜 우리가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욕망의 정도나 탐욕과 욕망의 이 사이즈 크기, 그러니까 도대체 어느 정도로 측정할 수 있느냐, 이런 문제가 있고. 근데 이제 그러면 효용하고 비교해 봤을 때, 야, 효용은 나중에 미래 가치인데 지금 다 미래로 지연돼 있잖아요. 근데 인간이 얼만큼 이 효용을 미래까지 지연시킬 수 있을 것이냐, 얼마 동안. 근데 이게 어느 순간에 계속 안 오는 거야 라고 자각이 되어지면 이 욕망의 성이 무너지기 시작하면서 시장이 무너질 수도 있겠죠. 저는 지금 말씀하신 거에 뭐 거의 대부분 동의를 합니다. 네네. 그래서 특히나 뭐 어떻게 보면 지금 뭐 암호화폐도 뭐 올타임 하이고 대부분 이제 역대 최고점을 찍고 있는 관점에서,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진짜 제가 막 이런 방향성 뭐 너무 좋다고 생각했으면 제가 올인하겠죠. 막말로. 그렇지 않습니까? 투자 거의 안 하셨다. 조금밖에 안 하셨다. 네. 근데 뭐 많이, 그러니까 뭐 저도 적게 하지는 않고 있지만 도망갈 준비를 언제든지 하면서 투자를 하고 있거든요. 저는 기본적으로 그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심지어 대장주가 비트코인만 봐도 고점 대비 90%를 10년 내에 한 4번, 5번 떨어졌어요. 네네네. 고점 대비 90%를 떨어지는 게 변동성이 너무 크지. 10년 사이에 지금 이 자산이 10년밖에 안 되는데 고점 대비 90%를 90% 하락이, 사실 이게 말이 90% 하락이지. 그리고 사실은 제일 잘 된 자산 기준으로 지금 제가 말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없어진 것도 많으니까. 없어진 거 너무 많아요. 지금 뭐 제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없어진 거는. 그러니까 제가 어쨌든 뭐 어떻게 보면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었던 부분이기도 한데, 방향성은 전 너무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의 적정성에 대해서는 어쨌든 의문이 좀 있을 수밖에 없고, 물론 그걸 뭐 그 누가 뭐 제대로 하겠느냐면서도, 그리고 고점 대비 50%는 그냥 너무 그냥 흔한 일이고, 올해도 고점 대비 50%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고점 대비 50% 이상 떨어질 수 있는 자산이다라는 관점에서 접근을 해야 돼요. 이 자산을. 그런 점에서는 어떻게 보면 그냥 내가 갖고 있는 여유 자금 중에서 그냥 진짜 조금이든가 뭐 이런 식으로 뭔가 접근하는 건 저는 뭐 오케이인데, 이거를 뭐 막 내가 이걸 다 바꿔야지 막 뭐 아니면은 이거는 24시간 48시간 뭐 24시간 돌아가는 장이기 때문에 만약에 크립토를 들어가시면 하루 종일 본다? 약간 그렇게 사람이 저는 하기가 만만치 않다. 그러니까 뭐 하실 분들도 있으면 뭐 제가 뭐 알릴 수는 없겠지만 그런 형태로 투자를 하면 사람이 페인이 되기 때문에 저는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런 사항들을 조금 생각하시면서 혹시나 이제 관심을 가지셨으면 좋겠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하드웨어로 아주 짧게만 하드웨어 정리를 조금만 하면은, 하드웨어는 솔직히 저는 좀 지켜보셔도 될 것 같다. 특히 헤드셋 관련돼서. 멀었지. 이게 하드웨어 이제 스마트폰과 관련된 게 저는 2000년쯤부터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사실 좀 했었어요. 그러셨구나. 근데 이제 2000년에 보면 팜 파일럿 뭐 이런 게 있었거든요. 있었죠. 팜 파일럿이 심지어 그때 애플과 아마존의 시총보다 더 높았던 주가가, 물론 망했지만. 일종의 PDA. 그리고 2000년대 중반에 보면 뭐 PDA건 뭐 클리에건 뭐 포켓 PC건 뭐 계속, 그러니까 스마트폰의 전신이라고 할 수 있는 물건들이 계속 나왔는데, 저는 그거 받고 못 써서 그냥 서버랩에 처박아뒀어요. 너무 어려워가지고.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헤드셋과 관련된 회사를 혹시나 투자하실 거라면 내가 써보고 너무 좋다라고 판단한 이후에 들어가도 늦진 않을 것 같아요. 지금은 다들 프로토타입에 가까워요. 그래서 이거는 오큘러스도 많이 팔렸어요. 오큘러스도 뭐 올해까지 1000만 대까지도 팔릴 수 있다라고도 하는데, 저도 뭐 이번에 오큘러스 이번 거는 제가 잠깐만 써보긴 했는데, 그 전에 HTC 것도 제가 몇 번 그러니까 HTC는 아예 제가 사서 해봤었거든요. 근데 이게 안 하게 돼요, 일단은. 그래서 헤드셋이나 뭐 그게 스마트 글래스가 될 수도 있는데, 그런 걸 혹시 투자하실 거면은 신제품이 나올 때마다 써보고 이렇게 그냥 생각하시면 돼요. 내 주변에
그냥 내가 아는 사람이 쓰고 있냐? 네, 그렇죠. 많이 쓰고 있냐? 그렇죠. 거기서 그 사람들 많이 만날 수 있냐? 그렇죠. 근데 스마트폰이 있잖아요. 그때 내 주변 사람들이 많이 쓰기 시작할 때 들어가도 안 늦어요. 그러니까 굳이 먼저 들어가 있을 그렇지.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저는 그렇죠. 하드웨어에 대해서는. 맞아요. 그리고 이제 또 그 좀 더 밑으로 하드웨어로 내려가면 또 독과점 하고 있는 친구들이 있죠. 그러니까 GPU나 반도체는 그렇지. 독과점 하고 있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네. 또 파운더리도 거의 그렇죠. 독과점 하고 있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네. 뭐 그분들은 물론 또 주가는 출렁일 거예요. 네네네. 그리고 지금은 어쨌든 간에 메타버스라는 이 하입이 너무 강해. 확실히. 지금 밸류에이션들은 단기적으로 부담스러운 밸류에이션은 맞는데 네. 맞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에 저도 완전 롱텀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이런 독과점하고 있는 하드웨어들. 그러니까 네, 어떤 거? 그러니까 독과점하고 있는 게 뭐 대표적으로 뭐 엔비디아인 거고, 엔비디아, 뭐 TSMC고 네네네. 그냥 독과점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결국 제가 장기적인 관점에서 나눈 거를 가만히 보시면 독과점을 하고 있느냐, 아니면 지금 춘추전국 시대냐, 네. 약간 그렇게 나눈 거라고 보시면 돼요. 네네네. 그래서 춘추전국 시대인 것들은 저는 당장 들어가기 좀 부담스러운 것 같고 네. 독과점인 거는 이제 제가 방금 언급했던 종목들은 관심을 가지시면 좋은데 네. 이제 약간의 특히나 지금 한국에서만 이게 이 어떤 열기가 강하게 온 게 아니고 미국에서도 메타버스라는 이 그 열기가 너무 강하기 네, 때문에 네. 단기적으로는 좀 그렇죠. 관련 주식들이 테마성으로 해가지고 과열된 느낌이 저는 좀 있어요. 예, 오르겠죠. 당연히 테마성으로 가면 오르는데 실제로 돈을 만들어 주려면 몇 년 더 기다려야 되니까. 네. 실제로 본격적인 투자 지금 하는 건 순수 단타. 저는 뭐 개인적으로 단타는 안 하지만 순수 단타 투자라고 생각하시고 들어가는 게 맞을 것 같고. 네. 의외로 주가는 많이 오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꿈을 주니까 가시화되잖아요. 원래 바이오도 꿈을 줄 때 그렇죠. 많이 오르잖아요. 그러니까 충분히 그건 그럴 수 있을 것 같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선호되는 상품으로는 세상을 바꿀 수 없을 것 같아요. 난 이거 되게 선호해. 이러는 세상을 못 바꿔. 이거 필수적이야. 반드시 있어야 돼. 이럴 때 그쪽에 생태계가 열리면서 확 펼쳐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하드웨어는 그 필수품 수준까지 근처로 오면, 그 아까 말씀하신 거는 옆에 사람이 쓰느냐, 뭐 이런 정도까지 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소위 말하는 협의의 그 메타버스, 요즘 그 게임이나 뭐 예를 들어 제페토 무슨 로블록스 등등에서 말하는 메타버스는 이게 뭐 최근에 주가 많이 오르긴 해. 로블록스 주가 오늘 많이 올랐죠. 어제 많이 올랐죠. 네, 폭등을 하긴 했습니다만 그건 그냥 아직까지는 게임 회사 정도 수준으로 보는 게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좀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게임 회사 훨씬 더 유리하지 않아요? 이런 쪽으로 넘어오기에는? 그렇죠. 그런 부분들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NFT에 대한 기대감이 덜 반영됐는데, 앞으로 NFT를 소리 지를 수 있으면서 잘할 수 있을 것 같은 게임 회사. 왜냐면, 이거 NFT 관련된 안을, 그러니까, 우리가 NFT 할게요! 선언하는 게, 게임 회사가 당장 못해요. 그러니까, 왜냐면은, 미리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못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러니까, 위메이드는 사실은 엑시 인피니티를 보고 생각을 한 걸 거고, 엑시 인피니티가, 그러니까, 가장 먼저 나온 그 NFT 관련된 걸로 돈을 가장 많이 번 게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사실은 크립토 쪽에서 가장 인기를 최근에 엄청나게 많이 끌었어요. 그게 거의 뭐 그 동남아시아에서 국민 게임이 됐을 정도로 돈을 엄청나게 많이 버는 걸 보면서 이걸 보면서 지금 그 위메이드가 나 이거 우리 이렇게 해야겠다 생각을 해가지고 위메이드가 이제 먼저 딱 그거 준비를 해가지고 준비를 어쨌든 몇 달 뭐 이렇게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공개를 한 거고 그 다음에 지금 공개한 것들은 위메이드를 안 보고 했던 회사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지금 게임 회사들이 그 위메이드를 보고 이제 상장사 게임 회사들이 이제 우리도 NFT 관련된 거 해야겠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을 건데 지금 그게 주가에 반영이 안 되는 것들은 좀 긍정적일 수 있죠. 만약에 NFT를 잘할 수 있는 회사라면. 그렇죠. 게임 회사들은 이제 새로운 밸류가 열리는 거니까 새로운 세상이 열리니까. 주가에 대한 되게 압박을 특히나 많이 느끼고 있다면 더더욱 그렇겠죠. 이 CEO 관점에서 생각을 해보시면 되게 주가가 생각보다 대부분 낮아요. 한국 게임 회사들이. 잘 아시겠지만 옛날에 그 비싸던 3, 40배, 50배 받던 회사들이 10배, 15배, 20배 받고 있으니까 여러분 오늘 진짜 개발자의 진면목 저는 이런 느낌입니다. 개발자의 진면목은 뭐냐? 시대를 앞서가는구나. 테크 기술의 최첨단 지역에 있기 때문에 세상이 어떻게 돌아갈 것인가를 한 발 더 빨리 아는 사람이 개발자구나.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술 이런 거에 대해서 투자자들은 눈을 열고 귀를 열어서 듣고 그래야 우리가 세상이 이렇게 열리구나 이해도 되고 이런 거였구나. 그냥 단순히 내 생각으로 이건 이래 저래 규정하기보다는 항상 이렇게 기술자, 테크니션, 그리고 개발자 이런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야 세상이 달라지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을까.
저도 그래서 요즘엔 저도 이제 약간 뒤쳐졌기 때문에 제가 진짜 얼마 전에도 크립토 쪽 비즈니스 하는 후배들이나 아니면 10대들이 이렇게 한다라는 걸 보면서 되게 충격을 많이 받았어요. 예를 들면 얼마 전에는 로블록스에 내가 갖고 있는 옷이 구리다고 친구들한테 놀림을 받는 그렇대요. 나는. 그럴 수 있겠네. 로블록스에서 너 그거 뭐냐? 뭐. 그러니까 옛날에 막 저희 어렸을 때는 예를 들면 야 너 신발이 뭐냐? 나이키 야 좀 다 나이키 신는데 너는 나이스. 뭐 그런 거를 신어. 막 그렇게 놀림 받았는데 난 로블록스에서 놀림을 받는다는 거예요. 로블록스 아이템이 구리다고. 그러니까 로블록스에서 구찌백이 로블록스 구찌백이 있거든요. 그게 뭐 몇백만 원이에요. 로블록스에서만 그러니까 로블록스에서 나온 구찌백이 몇백만 원이거든요. 그렇지. 자기 정체성을 거기서 찾으니까. 네. 나는 이런 사람이야라는 걸 보여주고 싶은데 그거를 구매해서 물건을 통해서 내 존재를 드러내니까 네. 훨씬 더 심하겠네요. 네, 그러니까요. 물리세계보다. 그래서 10대를 이제 사실은 관찰을 진짜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 저도 제가 이번에 좀 리서치를 되게 다양하게 막 특히 해외에서 또 어떤 얘기들을 많이 하나 이런 것도 찾아보면서 느끼는 게 내가 뒤쳐졌다. 저도 많이 뒤쳐졌다. 그냥 너무 옛날 사람이다. 이 생각을 진짜 많이 했어요. 참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강의 같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최근에 변화되는 상황들이 뭐 이제 이거는 이제 단기 바람일 수는 있습니다만 지금 주식시장에서 나타난 뭐 메타버스나 이런 NFT 관련은 단기 바람일 수는 있겠습니다만 큰 틀에서는 단기 바람이 불고 나서 새로운 세상이 올 수 있는 거죠. 2000년대 닷컴 버블 이후에 있었죠. 진짜 닷컴 세상이 나왔습니다. 그쵸. 네. 한번 휙 갔다가 떨어졌지만 그쪽으로 돈이 몰리면서 그런 세계를 진짜로 만들었으니까 지금 메타버스나 NFT도 그런 과정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맞아요. 들어요. 그래서 이건 자산 시장이라는 게 뭐 늘 그렇지만 이 고전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거는 뭐 우리가 인지를 해야 되는 거죠. 네. 오늘 정말 귀한 시간이 순식간에 제가 너무 지나가도 너무 행복하고 즐겁고 너무 직접 말을 탐험을 많이 한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정말 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물론 제가 여기서 소개해줄 건덕지는 안 되겠습니다만 저희보다 훨씬 더 유명한 김단태 채널 가시면 정말로 다양하고 좋은 정보, 오늘 들었던 정보들뿐만 아니라 세계 자산가들의 움직임들을 속속들이 한국에서 가장 잘 해주는 유튜브 채널이기 때문에 꼭 가서 들으시면 좋겠고, 사실 제 주변에 이제 소위 말해서 주식 좀 한다는 사람이 참고할 수 있는 유튜브가 별로 없어요. 그 중에 하나가 우리 김단태님의 채널이라는 것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네요. 오늘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저도 불러주셔서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가끔씩 이거 한번 하죠. 네. 너무 재밌네. 네. 저도 되게 재밌게, 최근에 되게 재밌어서 계속 이거를 그냥 공부를 하게 됐어요. 제가 맛있는 건 사드릴게. 네. 오늘 함께 시청해주신 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